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5선 정진석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이관섭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11일 만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정진석 실장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앞으로 또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이 참모진들뿐만이 아니라 또 내각, 당, 또 야당, 또 우리 언론과 시민사회 이런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직무를 잘 아주 수행해 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옛날에 그 삼봉 정도전 선생이 이제 국가를 하면서 그 백성을 짐으로 속일 수는 없고 힘으로 억누를 수는 더더욱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통령님께 객관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대담 시작하기 전에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조금 전에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19일 서해상에서 전략 순항 미사일과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한 이후 사흘 만입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로는 이달 2일 중장거리 고체연료 초음속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20일 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소식이 나온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듣고 오셨습니다만 오늘 인사 발표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정진석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오늘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새로운 비서실장에 대해서 여권은 물론 국민들이 제일 바라는 것 두 가지. 하나는 정무 감각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측면 아닙니까? 네. 우선 정진석 의원은 5선이고 그리고 이제 뭐 국회, 청와대, 당 여러 군데서 아주 풍부한 경험을 갖췄으니까 정무적인 감각이라는 요건에는 상당히 충족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고향이 공주로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도 1960년생 동갑이고 그리고 꽤 깊은 교분이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러 중요한 사람들을 천거했던 인물입니다. 네. 그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고 본인이 오늘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쓴소리를 해야 된다라는 여론을 의식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정무 감각은 상당히 인정을 합니다. 전임 초대 김대기 비서실장이나 이관섭 비서실장이 두 사람 다 경제관료 출신이었어요. 특히 두 번째 최근에 선거를 앞두고는 정무 감각이 없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해서 이번 선거 참패의 주요한 원인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상당히 보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진석 의원이 얘기하는 대로 본인이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진석 의원이 왜 비서실장에 낙점됐는가에 대해서 좀 분석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인사를 발표하는 것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발표한 것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것은 이제 총선 결과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이 불통 이미지를 좀 많이 좀 극복을 하고 내가 오늘부터라도 이제 이 소통의 최전선에 내가 좀 나서겠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번 인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2기를 담당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소개를 함으로써 무게를 좀 많이 좀 실어줘야 되겠다. 이런 정치적인 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이 낙점된 배경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인선을 발표한 것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 친정 체제를 강화하겠다. 네. 이런 의지가 강력하고요. 앞으로 이제 국회 공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오선에 정무 감각이 있는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앉히겠다 그런 포석이 있는데 사실은 타협의 정치를 기대했던 야당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정진석 전 의원이 지금 의원이지만 의원이 비서실장으로서 타협의 정치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가 그리고 과연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정진석 지금 실장 내정자는 이재명 대표를 공개적으로 범죄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 대통령이 그런 범죄자랑 만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야당 제1대표를 1심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범죄자라고 규정한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타협의 대상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은 지금 1심에서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본인이야말로 범죄자가 됐는데 이런 막말에 가까운 얘기를 한 인사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일방통행이 되지 않겠는가. 말하자면 타협의 정치에 대한 어떤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큰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번에 비서실장을 정무 감각을 높이고 또 신중하게 골랐다는 그런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리고 그동안 대통령이 술을 마시느냐 보이지 않는다 어디 갔느냐 이런 의혹과 이런 추측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나서서 직접 소개를 하고 또 기자들의 질문도 두 개긴 하지만 받아들이는 그런 좀 진면모를 그러니까 변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에게 질문할 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질의응답을 하기도 했고 이 질의응답은 2022년 11월에 도어 스태핑이 중단된 이후에 1년 5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자들과 대화하면서 상당히 이렇게 대화하듯이 얘기를 하면서 몇 차례 웃음을 띠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 이 질의응답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기자들과 소통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당연히 해야 될 대통령과 기자의 대화가 이번에 단 2개의 질문을 하고 마치 이제 이렇게 잘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도 보면 정말 민심이 의문을 갖고 있고 대답해야 될 최상병 사건이라든가 이 김건희 여사 이 특검법 문제라든가 이런 민감한 문제들은 질문에 나오지도 조차 않았습니다. 사실은 각본에 짜여져 있는 질의응답을 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과연 도어 스태핑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기자들하고 정기적인 대화 그리고 대담을 할 것인지 이건 앞으로 두고 봐야 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오늘 기자들과의 즉석에서 이루어진 질의응답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는 도어 스태핑보다도 내용이 작은 것이죠. 그러나 이제 윤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변화의 작은 출발을 보이겠다. 일종의 제스처 아니겠습니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저런 출발로 해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도 임명이 됐고 체제도 갖춰지고 있으니까 적어도 5월 10일 취임 2주년 이전에 대규모 무제한 기자회견을 해서 국민들이 정말로 궁금해하는 모든 중요한 현안을 다 받아들여서 응답을 해야 그것이 진정한 나부터 국민과의 소통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말이 지켜지는 것이지 오늘은 뭐 저런 작은 출발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제스처에 제한된 것이고 본격적으로 대통령이 소통 변화의 의지가 있느냐는 그 기자회견을 본격적으로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있을 추가적인 인선에서도 직접 오늘처럼 발표에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늘상 위원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그러면 앞으로 열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자 일단 대통령의 뭐 수석 비서관급을 발표할 때 앞으로 말이죠 정무수석이라든가 홍보수석이라든가 이런 수석급을 발표할 때도 대통령이 저렇게 할 것인가? 그건 뭐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총리 후보를 지명할 때 이럴 때는 대통령이 저런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도
사실 여러 차례 뭐 이 평론가인 저뿐만 아니라 당 내외에서도 그리고 야당에서도 대통령에게 계속 주문하는 것이 왜 취임 후 정식 기자회견을 사실상 한 번도 안 하느냐. 기자회견은 대통령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의무. 독재 국가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몇 시간씩 무제한 기자회견을 하는데 국민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현안들, 왜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를 했으며 왜 특검법을 앞으로 또 반대할 것이며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에 관해서 대통령이 좀 정정당당하고 자신 있는 모습, 검찰총장과 대통령 후보 시절에 보여줬던 그런 정면 돌파하는 네. 정정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데 이번 총선에서 졌으니까 뭔가 변화를 보여야 되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기자회견을 안 하고 넘어가면 지지율 폭락이 더 가세될 것이다. 저는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다고 판단합니다. 네, 소통을 좀 확대하는 측면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필요성을 말씀해주고 계신데 교수님께서는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 기자들과의 정기적인 만남, 회담, 이것은 대통령의 선택권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될 필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의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걸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적 불만이 높아진 것이고 이런 것이 바로 불통 이미지 요구하는데도 하지 않고 또 국민은 왜 그런 많은 특검법을 그렇게 많이 다 거부하는지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 해명 이런 게 없었거든요. 네. 하지 않았거든요. 그 결과가 이번 총선 심판으로 나타났는데 대통령이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스타일을 바꿔서 국민들에게 자상하게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해명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런 것을 할 것이냐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사과를 해야 될 그런 자리에서 사과란 말이 안 나오고 대통령 입에서 사과는 나오지 않았고 방향은 옳았다. 나는 열심히 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에 그 이번 선거에 대한 정확한 인식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느냐. 맞으면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는데 갑자기 앞으로 기자들과 정기적인 모임도 갖고 이 회담도 갖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가 아주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사과를 하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고 이번에 잠시 보인 이것은 아마 단막극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앞으로 저렇게 이제 비서실장과 인선이 다 갖춰지고 나면 대통령은 다시 뒤로 빠져서 앞으로 보면 국회에서 계속 특검법들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네. 그럴 때 대통령이 과연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우리는 보게 되면 과연 소통의 정치, 타협의 정치를 위해서 대통령이 나설지 안 나설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 인선 발표 이후에 야당에서는 그야말로 좀 혹평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야당이 지금 주로 지적을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장제원 의원 같은 핵심 윤핵관은 아니지만 범윤핵관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네. 때 김기현 대표가 당선된 전당대회 룰을 당원 100%로 바꿨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런 것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당시에 윤 대통령과 많은 교감하에 전당대회가 진행됐다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제 그런 비판이 뭐 100% 틀렸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내재적인 측면에서 들어가 보면 윤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핵심 자리에는 항상 자신이 아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을 임명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어떤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인사에서.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정진석 비서실장을 저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거라면 그동안 그렇게까지 시간이 걸릴 필요가 무엇이 있었느냐 이런 측면이 드는 것인데 자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총선 참패에서 상당히 뭔가 나름대로 의기소침하고 이 마음이 굉장히 뭔가 초조하고 몰리는 심리 상태라고 보여져요.
여기서 나의 최전선 방패막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만큼은 그래도 내가 친하고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써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이제 임명을 한 것이고 야당의 저런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진석 비서실장이 본인이 국민에게 약속하는 대로 객관적인 얘기를 대통령한테 할 수 있느냐. 그동안 아부성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아부를 해가지고 무슨 뭐 예를 들어 엑스포 같은 거 예? 지금 거의 따라잡았다 본선에 가면 뒤집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예? 그리고 기자회견 안 해도 된다 앵커 대담으로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 이런 아부성 얘기를 해가지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여서 총선 참패를 가져왔던 전 대통령 참모진의 실패를 과연 또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자신의 정치 생명과 인생의 모든 경력을 걸고 내가 이번에는 대통령에 대해서 노를 할 수 있는 비서실장이 한번 돼보겠다. 이러면 저런 야당의 비판은 무색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겠죠.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 적격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이번에 자신의 선거에서도 패배했습니다. 지역구 구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번 선거 패배에 적어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숙하고 반성해야 될 그런 시간이지 지금 떨어진 자가 나와서 뭔가 중추적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거기에 당장 와서 또 일을 하겠다. 저는 이건 순서적으로도 맞지 않고 본인의 어떤 이 자성과 무엇이 잘못됐는가에 대한 반성이 먼저인데 또 하나는 이 비서실장은 정말 신중해야 될 사람인데 이 윤 대통령이 제1야당의 대표를 범법자라고 했다고 대놓고 자기도 범법자라고 만날 시간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앵무새처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신이 1심에서 유죄로 판결받아서 범법자가 됐지 않습니까? 피의자일 뿐인 사람을 범법자가 이 피의자를 범법자라고 얘기하는 이 아이러니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과가 전제되지 않으면 야당은 이런 인사를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다시 불통의 정치로 갈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정진석 그 비서실장이 정말 제대로 된 비서실장 역할을 하려면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이런 인식과 발언에 대해서 쓴소리 말하자면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정진석 의원이 보여준 그런 행태를 보면 이 사람은 그런 맞서서 쓴소리를 낼 만한 위인이 못 된다. 그래서 비서실장이라는 막중한 현재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또다시 손가락질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이 이 중책의 적임자가 아니라고 노했어야 됐는데 선뜻 받아들여서 저는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는 야당의 입장에 저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네. 오늘 비서실장 인선은 이루어졌고 이제 관심을 모으는 것은 총리 후보자가 언제 발표될 것이냐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영수회담 이유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김준희 의원님께서는 언제쯤 총리 후보자가 지명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모양새는 영수회담을 가진 이후에 하는 것이 상당히 뭐랄까 그럴듯하죠. 왜냐하면 영수회담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구체적인 무슨 총리 후보의 인선이라든가 네. 사람 얘기라든가 이런 것을 윤 대통령이 꺼낼 리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국무총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민생, 물가 그리고 이제 총선 이후에 전국 수습 이런 데서 야당이 국무총리의 인준에 협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원칙론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그런 부분에 관한에서 이재명 대표의 무슨 답변이 있겠죠. 예를 들자면 총선 결과가 이러이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민심은 이러이러하니 어떤 형태의 총리 후보자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 원론적인 얘기가 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국무총리 후보자를 발표하는 것이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을 존중을 하는 모양새가 되잖아요. 그런데 영수회담을 앞두고 그냥 바로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을 해버리면
나는 이 사람을 임명을 했으니까 야당은 무조건 이 사람을 임명 동의해 줘야 된다. 이러면 영수회담의 맛이랄까 의미가 사전에 좀 퇴색될 수 있다. 네. 그래서 회담 후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이렇게 봅니다. 총리 지명은 영수회담 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국무총리 후보 누구라고 여러 사람이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아마 그중에 한 사람이 거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저는 이렇게 영수회담을 하기도 전에 이미 이런저런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언론에 떠보는 행태는 매우 잘못된, 그리고 영수회담을 빛을 발하게 하는 그런 소지가 다분한데요. 저는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동의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타협의 정치, 대화의 정치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네. 이번에 제대로 열릴지도 아직 의문이지만 영수회담이 열린다면 정말 상호 간에 신뢰를 쌓아가는, 국무총리보다도 더 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서로 간의 이 신뢰가, 기초적인 신뢰가 형성됨이야 그다음 인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서로 간의 신뢰가 거의 안 돼 있거든요. 대통령은 범죄자라고 지금까지 비난하고 욕을 했고 검찰에 구속까지 시키려고 했던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었고, 이재명 대표는 겨우겨우 살아서 지금 다시 대표가 됐는데 서로 간에 신뢰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국무총리를 누구를 하든 간에 이번에 만약 만나게 된다면 저는 만나게 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보고, 이 실무자들 간에 어떤 의제를 할 것인가 이 과정에서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말 만나게 된다면 귀하게 만나는 만남인 만큼 서로 간의 신뢰를 어떤 식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 그것은 곧 의제에 대한 서로 간의 타협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말의 잔치라든가 사진 한 장을 위해서는 대표도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대통령도 그렇게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여야 영수회담에 대해서 이번에 기대를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도 오늘 영수회담과 관련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그렇게 해서 그런 용산 초청이 이루어진 것이고, 여야가 이제 어떤 그동안의 그 입장을 보면은 좀 많이 극명하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좀 서로 의견을 좁힐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이런 민생 그 의제들을 좀 찾아서 국민들 좀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좀 하자는 그런 얘기를 서로 하게 되지 않을까.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께서는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많이 듣겠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영수회담이 성사된 거 지난 금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영수회담이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서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 그리고 이게 성사된 것, 이 결정 과정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상 윤 대통령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죠. 총선 참패 이후에 대통령의 불통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이 많았고, 그중 대표적인 것이 왜 제1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느냐 이거였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제는 총선 이후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정치와 사법의 영역은 분리해야 된다. 네. 이재명 대표의 이 사실상 중요한 범죄 피의자니까 이 대표가 어떤 유죄 판결을 받느냐 이런 것들은 검찰과 사법부에 맡기고, 다만 현실적으로
제1야당의 다수당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실체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만나야 된다. 이런 어떤 현실적인 이 요구를 수용을 한 것이고,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제안을 했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제 바라던 것이고 기다리던 것이니까 성사가 된 것이죠. 그러나 저는 뭐 이 어떤 합의라든가 이것이 어떤 전국의 커다란 타결책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중요한 현안에 관해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 없이 두 사람 모두에게 만남 자체가 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에게 정치적인 이득이 벌써 되고 있어요. 만남 자체가. 네, 잠시만요, 위원님. 네. 위원님, 그 영수회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오전에 정진석 비서실장 발표에 이어서 정무수석 발표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나섰고 또 오전과 마찬가지로 기자들과 즉석에서 질의응답도 잠시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뭐 원론적인 질의응답이었지만 오늘 어쨌거나 하여튼 총선 이후에 국민들 앞에 처음으로 나서는 자리 아닙니까? 네. 총선에 관한 입장 발표를 지난번에 비공개 참모회의에서 사과를 한 것도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총선 이후에 12일 만에 국민 앞에 나서는 자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도 그러하고 특히 정무수석은 오늘 대통령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영수회담에 상당히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두고 신경을 쓰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일단 빨리 이 정무수석을 임명을 해서 정무수석으로 하여금 야당과 협의를 해서 영수회담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여야 간에 꽤 소통이 되는 이 직전에 정무수석이라든가 또는 그 전에 이 정무수석은 정무 감각이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치고 부족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재선을 해서 직전에 정무수석은 국회 경험도 전혀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재선 의원을 임명을 해서 야당과 소통을 해서 영수회담을 최소한 하여튼 이 무난하게 끌고 가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고 뭐 질문 2개 받고 직접 소개한 거는 하여튼 오늘은 처음 국민 앞에 나서는 자리니까 내가 적어도 소통에 관한 내가 입장을 바꾸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좀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제스처가 분명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2번 연속으로 이렇게 인선 발표를 직접 하는 모습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또 홍철호 정무수석을 인선한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읽으셨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자신과 손발을 맞출 인사들을 소개하고 또 질의응답을 받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저는 앞으로도 이런 관행이 지속되기를 바라고요. 다만 지금 이렇게 보면 여전히 이 대통령은 이 소통의 기본을 존중하지 않구나. 머니투데이 기자가 정무수석에게 질문을 했거든요. 이번에 정무수석에게 질문했는데 그걸 대통령이 받아가지고 대통령이다. 그건 머니투데이 기자가 정무수석에게 한 질문은 정무수석이 직접 답변하도록 둬야지. 그건 대통령이 설명할 사안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혹은 좋지만 이 소통의 기본을 잘 지켜서 어떤 답변을 할 것인지 누가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대통령께서 좀 절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앞서 위원님께서 홍철호 정무수석을 임명한 것은 그야말로 영수회담에 좀 더 많은 준비를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홍철호 정무수석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당초 오늘 예정돼 있었던 천준호 민주당 대표실장과의 어떤 협상, 실무 협상은 미뤄졌다라고 합니다. 관심은 역시나 그렇다면 영수회담에서 의제가 무엇이 될 것이냐 여기에 쏠리고 있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의제에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제에 어떤 것들이 좀 오르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의제는 별로 그렇게 제약이 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 이번 영수회담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선거의 승자는 이재명 대표고 선거의 패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영수회담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초청자가 윤석열 대통령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말대로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주장을 하는지 그리고 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무슨 요구를 하는지 특검을 포함을 해서 그리고 1인당 25만 원에 해당되는 가구당 100만 원 그리고 총 예산이 13조에 달하는 이 경기 회복 네. 지원금 이런 것들도 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의지에 오르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관해서 영수회담에서 그리고 사전 준비 과정에서 어떤 대통령과 정부의 어떤 확실한 입장 확답 이런 것들로 있던 것들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이재명 대표에게 뭐 이런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일단은 한번 한 상을 차려주는 거다. 제1야당 대표가 한번 다 얘기해봐라. 그리고 이 영수회담을 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 커다란 정치적인 플러스가 됩니다. 자신이 당내 장악권을 더 강화할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계산을 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자신의 정치적인 위상이 올라가게 되면 사법 리스크 문제도 상당히 자기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의 판단을 이재명 대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을 다 읽고 계산하고 영수회담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합의가 나오느냐 보다 그리고 그런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양측의 입장 차이 때문에 대단히 힘들고 다만 이 영수회담이 이루어진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도 정치적인 플러스고 윤 대통령에게도 플러스고 그래서 만담 자체가 중요하고 순조롭게 끝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양측이 다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떤 내용들이 좀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십니까? 그 영수회담 배경과 네. 함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분명히 그런 플러스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 영수회담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라는 급감, 말하자면 탄핵 지지율 정도로 떨어지는 이런 위기의식이 있었고요. 이런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영수회담에 서로 만나서 타협의 정치를 하는 그림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게 손해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입장을 바꿔서 타협의 정치를 그리고 정치를 복원하는 이런 모양새를 끌어냈다. 이재명 대표에게만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윤석열 네. 대통령에도 분명히 플러스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저는 입장 차이가 보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타협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 25만 원 이 민생 지원금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것은 현금 살포는 마약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야당 대표가 원했다고 해서 그걸 들어줄 것 같지는 또 않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가 그리고 이채양명주라는 이런 소위 말하는 하나하나가 대통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사안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타협이라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 들지만 그래서 일단 얘기를 듣기만 하겠다. 자기 자신은 듣기 위해서 만난다. 이런 것을 강조해 놓은 것 같고 이 대표 입장에서는 가감없이 민심을 전달하겠다. 그래서 서로 간에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큰 기대를 하기에는 시간도 너무 짧고 그리고 사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네. 의제 자체가 너무 뭐랄까요 크다고 해야 될까 어렵다고 해야 될까 그런 사안들이라서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머니투데이 기자가 정무수석에게 한 질문을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현장에서는 그 질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 질문이었다라고 지금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정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영수회담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 성사 못지않게 관심을 모았던 것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오찬을 제안했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일단 거절했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한전 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거부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오찬 제안을 왜 거절했느냐 이걸 놓고서도 정치적인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건강 얘기는 구실이고요.
사실상 이것은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인으로 진짜 변신하기 시작하는 어떤 출발점이다. 왜냐? 총선에서 비록 참패를 했지만 자, 명확한 것은 이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출마를 해서 선출된 게 아니라 당이 필요하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쉽게 얘기하면 모셔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맡았고, 그리고 120군데 유세 현장, 그리고 6,000km 유세 이런 걸로 인해서 온몸을 던지면서 선거 이 대책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했잖아요. 자, 그리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참패지만 다르게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정권을 지켜내는 108석 마지노선을 본인이 지켜냈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총선이 끝나고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라고 하고 겸손하게 물러났는데 그렇다면 당이나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당신 혼자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정권 모두의 책임이고 당 모두의 책임이라고 하면서 시일이 며칠 지난 후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가장 먼저 초청을 해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사람은 한동훈 위원장이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실질적으로 배신자라고 생각을 하고 김경률 비대위원회 마리 앙뚜아네트 사건을 포함을 해서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 인선에서 자신들의 사람들이 배제된 것 이런 걸로 인해서 두 사람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 선거 직후서부터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주 극단적인 언어로 예를 깜도 안 되는 것, 정치도 모르는 애,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 앞으로 당에 얼씬거리지도 말아라. 당의 대통령 후보와 당대표를 했던 사람이 직전에 사실상 당대표를 했던 사람에게 그리고 홍준표 대표 자체가 2018년 당대표 때 지방선거 폭망의 주인공 아니었습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당원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잖게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을 전달을 해서 경고를 하든가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을 먼저 불러서 위로하고 격려를 해야 당정 간에 화합이 되고 보수표가 뭉치는 거지. 떡하니 기다렸다는 듯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본인의 사감 때문에 신뢰가 깨졌다고 해서 불만이 있다고 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자신의 배신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공격을 하는 홍준표 시장을 딱 불러다가 4시간이나 만찬 회동을 하니까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이거 진짜 내가 이게 이 정치판에서는 약자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정치적인 의식 개혁이 지금 본인 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지금 제3차 갈등이 본인이 솔직한 예로 한동훈 위원장이 아주 작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대통령이 초청하는 행사도 형식도 이상하죠. 홍준표 시장을 먼저 한 것도 이상하지만 네? 불러다가 한동훈 위원장을 따로 단독으로 해서 만찬을 하면서 위로 격려하는 것도 아니고 비대위원들 전부 다 실종의 집단 식사를 하는데 같이 해서 오찬 정도로 끝내는 거고 그것도 약속을 말이죠. 월요일 날 점심 먹자고 하는 것을 이틀, 2, 3일 전에 금요일 날 얘기를 해서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자존심이라든가 정치적인 위상을 생각하면 절대 수용을 할 수 없는 제안. 이번에 말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23%로 폭락을 하게 된 이유 중에 중요한 게 홍준표 시장과의 4시간 만찬 사건입니다. 보수표가 많이 돌아섰어요. 보수표가.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제3차 갈등이 시작이 됐고 이거 봉합되기가 상당히 힘들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설명을 잘 했는데요. 저도 그 점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말하자면 윤 대통령의 처신에 대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불만이 그대로 드러난 것을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을 했습니다만 하나하나가 차도살인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총선에 고생한 비대위원장을 치는 그런
결과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서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프죠. 그래서 SNS에 글을 올린 거 보면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이런 얘기를 해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는 완전히 결별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말하자면 이 총선 과정에서 그리고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그리고 그 비대위원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마리 앙뚜아네트 공격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간의 이 불력 화분과 거리가 상당히 멀어졌고 총선 이후에 위로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오히려 내동댕이 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완전한 결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